그러니까 지금 87 체제는 한계도 있지만 우리 3.1 독립운동부터 만들어온 선조들이 만들어온 것의 총집합이에요. 예. 피와 땀으로 일궈온. 그러니까 87 체제를 지키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87 체제를 파괴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기가 돌아오면 새로운 대한 87 체제 넘어서겠다 하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윤석열이 파괴한 대한민국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이게 첫 번째 주제예요. 번째. 예, 이때는 예를 들면 다양한 응징이 아니라 재건이라고 봐야 된다. 항상 이걸 중요해요. 그렇죠. 보복이나 응징이 안 된다. 재건. 예, 보복이나 응징 프레임으로 가면 또 다시 마치 여야 문제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프레임을 만들면 안 돼요. 재건. 재건의 문제로 가야 된다. 네. 그래서 그건 법률과 촘촘한. 그러니까 이때 상징 투쟁을 벌이면 안 된다는 게 중요해요. 이것만 되면 다들 그처럼 거. 이러면 지난번 촛불혁명 이후에 그것 때문에 잘 안 된 거예요. 누가 하나 타겟 정해가지고 네. 때리는 걸로 안 된다. 네, 그럼 뭐 하나 제도 하나 사람 하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오케이. 희생양 찾기라든가 제도 하나에 상징적인 제도 하나를 놓고 몰빵을 던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방위적으로. 그러면 재건되지 않아요. 재건. 첫 번째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파괴한 대한민국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윤석열의 내란을 통해서 드러난 대한민국의 체제적 한계가 어딘가. 허점들 많이 드러났죠. 허점들이 많이 드러났죠. 예. 그건 대한민국의 특히 헌법기관들의 허점이 많이 드러났어요. 맞아요. 헌법기관들이 촘촘히 따져야 됩니다. 헌법기관들이 예를 들어 그 헌재가 위헌이라고 했는데도 공무원이 그렇죠. 안 지키면 네. 방법이 없어. 뭐 이런 거라든지 그렇죠. 몇 가지가 확인됐죠. 그러니까 내란을 통해 드러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치안을 담당하는 주요 집단들이 동종교배 집단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별자리들이 대부분 육사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건 위험한 거예요. 동일한 선생들한테 배우고 동일한 교수한테 배우고 동일한 프로세스로 성장한 사람들은 쉽게 국가를 위해서도 봉사할 수 있지만 국가를 파괴하는 데도 쉽게 동원될 수 있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육사 또는 경찰로 가면 경찰대학 또는 법관으로 가면 서울대 법대 또는 이런 방식으로 특정 대학 출신들이 모든 분야를 장악하는 것. 그 분야를. 예, 예를 들면 우리는 행정고 출신들은 서울대 행정학과가 없는데 행정고시를 나오면 대부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을 다닙니다. 이해했어요. 예, 이런 식의 즉 지배 집단의 동종교배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돼요. 모든 영역에서. 그 시스템적인 이제 시스템적인 문제. 이걸 드러났어요. 이게 아니었으면 이번에 내란을 막은 사람들은 촘촘히 따져보면 다 그 동종교배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내란을 막았어요. 실제로 군인들도 그렇고 오케이. 군인들 중에서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윤석열의 내란을 통해 드러난 중요한 문제고 그래서 특히 체계적으로 하면 좀 어려운 얘기 하나 해도 돼요? 아니요. 아, 하지 마요. 그럼 쉬운 얘기는 뭐냐면 네. 권력이 분산돼야 된다. 그렇지. 권력 분산. 쉽게 얘기해 주세요. 예, 권력을 분산시키는 문제인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어렵게 체계의 문제를 가지고 오케이.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이 영역에서 사회 전 분야에서 특히 헌법기관이라는 표현을 사람들이 많이 쓰잖아요. 그럼 헌법기관을 하면서 신성화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헌법기관은 그런 신성한 게 아니에요. 헌법기관이란 말은 단 하나의 임무만 있다는 얘기예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게 임무인 거예요. 그게 헌법기관이에요. 그치. 헌법기관이니까 내가 특별한 권한이 있다. 신성화됐다. 이런 거 막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헌법기관의 신성화 이것도 차단해야 돼요. 그걸 근본적으로 헌법기관이 뭐 하는 데인지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윤석열의 내란을 통해서 드러난 부조리 현상, 체계적 한계 현상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문제는 내일 인용이 되는 순간 대선 체제에 돌입하게 되는데 대선 체계에 돌입하게 되면 한쪽으로는 선거를 캠프해야 되지만 다른 한쪽은 인수위가 돼야 된다. 캠프 자체가. 캠프 자체가 인수위는 이 두 가지를 기본 축으로 해야 된다. 동시에 정치 문화에 대한 대개혁이 필요하다. 너무 지금 주제가 많이 나와. 세 번째. 이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윤석열 내란으로 드러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윤석열 내란 속에는 히틀러나 프랑코나 또는 무솔리니가 일으킨 파시즘도 있고 또는 군사 독재 남미나 우리 아시아에 있었던 군사 독재 아프리카에 있었던 군사 독재 프레임도 있지만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파시즘의 현상도 있거든요. 그게 서부지법 사태로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막아줄 사회적 체계를 다시 고민해야 됩니다. 이건 중요한 얘기인 것 같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예전에 서구의 구테타 유형이 네. 있고 파시즘 유형이 있고 남미 유형, 아시아 유형이 있잖아요. 그렇죠. 군인들이 했던 거. 네네.
근데 이제 이 둘과는 다른 예. 우리 윤석열을 통해 드러난 특징이 있다. 예. 새로운. 그게 선진국이 됐을 때 등장하는 특징이에요. 어. 그러니까 90년대 이후에 우리가 OECD에 가입한 이후에 예.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새로운 문화거든요. 완전히 다르거든요. 거기에 맞는 교육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지체된 교육 체계예요.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 또는 사회 체계는 90년 이전에 뒤따르던 교육 체계. 우리가 뒤에서 한 몸으로 이거는 전세가 어디서 겪어본 적이 없는 예, 거예요. 우리만 진짜. 있는 거예요. 우리만. 우리가 우리가 멀리 나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우리가 뒤쫓아가던 시대의 교육 시스템으로 뒤쫓았어요 이미.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시대에 왔냐 이미 선두에 있어. 선두에 맞는 것이 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한테는 이게 선두예요. 근데 그에 맞는 교육 체계가 안 돼 있어요. 사회 문화 체계가 안 돼 있어요. 이에 대한 이해도 부족해요. 자, 그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다만 우리 이게 윤석열의 내란을 통해 드러난 한국만의 특이성이 있고 그렇죠. 이 특이성은 다른 나라에서 겪어본 적이 없는 거고 그것은 과거의 파시즘 이론이나 과거의 군사 쿠데타 이론으로는 해설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맞는 정치적 해석과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할게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윤석열이 파괴한 대한민국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문제다. 두 번째 윤석열 내란을 통해서 드러난 대한민국의 체계적 부조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두 번째. 세 번째 제2의 윤석열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세 가지다. 오케이. 이 세 가지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내가 계속 나와야 된다 여기. 그렇지. 좀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해야 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